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북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저는 아나운서 박윤경입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제12회 한 책 하나 구매운동 올해의 책 북콘서트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2회 한 책 하나 구매운동 올해의 책 북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음악인으로서 다양한 공연을 보여주고 있는 통기타 가수 최의진 씨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준비했습니다. 아시죠? 예, 같이 해주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사람이 됐다. 자, 요렇게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꽃보다 아름답다 들려드립니다. 박수!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저녁이 되면 외곽으로 스미며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울켜하는 채 느긋하게 저물어 가는지는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 매고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면 어느 겨울에 반짝이는 꽃들을 닮고 나무런 잎들을 키우는 사람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내 안으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은 이 모든 외로움이 곁에 바로 그 사람, 바로 여러분 참 사랑해.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다음은 본격적인 시상식이 있기 전에 올해 독후감 심사를 맡으신 장재선 독서문화진흥위원장님의 간단한 심사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 구미시 올해의 책 김사나의 야생학교를 선정하고 또 심사를 하면서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간략하게 심사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한 책 하나 구미운동 올해의 책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시민 여러분들이 3만 5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많이 놀랐습니다만은 독후감 심사를 하면서 더 많이 놀랐습니다. 첫 번째 놀라움은 매년 독후감 편수가 정말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총 544편이 접수가 되었는데 초중등 학생들 작품도 늘어납니다만은 괄목할 것은 일반부 대학생 이상 성인부 작품이 작년에 250여 편에서 금년에 딱 300편이 들어왔습니다. 심사위원 4명이 심사를 했는데요,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왔습니다. 이제 이 구미 독후감 대회가요 전국을 넘어서서 이제는 세계 독후감 대회로 이제 발전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의 책 전국 독후감 공모전은 구미시가 책을 사랑하는 도시, 책으로 하나 되는 도시를 표방하면서 시작된 한 책 하나 구미운동,
주요 사업입니다. 이렇게 시민 독서운동의 메카 구미시를 만들어 오신 구미시 관계자들과 독서를 생활화하고 또 독서운동에 앞장서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명실상부한 전국 독서운동으로 자리매김할 날을 기대하면서 심사평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2018 구미시 올해의 책 전국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상은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순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호명되시는 수상자 여러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대리 수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장려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구미시립중앙도서관 남동수 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상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018 구미시 올해의 책 전국 독후감 공모전에서 수상한 모두를 대표해서 중고등부에서 대상을 수상한 우희준 학생이 독후감 작품 낭독을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와 함께 우희준 학생의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린 모두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동물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도 주장했던 인간 중심주의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태어나고부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고 그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한 인간의 평생을 좌우한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종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모든 지구상의 생명이 그러하듯 인간은 다른 생물종들과 경쟁하고 공존하면서 지나해 왔다. 한 가지 다른 점은 그들을 이용하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능력 때문에 인간은 그들과의 관계를 점점 더 이기적으로 깊은 고민 없이 악랄하게 관리하면서 자신들을 모든 생물종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 야생학교라는 이름의 이 책은 이런 현실을 엄한 선생님의 수업처럼 따끔하게 우리가 뉘우치고 반성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새가 유리창에 부딪혀 죽어도 무감각한 도시인들의 잃어버린 생태 감수성을 깨우다. 이 문장이 이 책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한낱 비둘기가 유리창에 부딪히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그것을 처리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몹시도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의 건축물에 한 생명이 어이없게 사라졌지만 그것은 아무 일도 아니게 된 것이다. 이런 현실을 보여주고 심각성을 호소하며 메마른 생태 감수성을 되찾는 법과 바뀌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내내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께 맞았던 회초리 한 대 한 대가 생각났다. 생태 감수성의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은사님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나름 환경에 관심이 많고 흔히 환경보호 실천 캠페인 등에서 홍보되는 내용들을 실천하며 살아왔기에 그래도 남들보단 낫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작가가 휘두르는 회초리는 전혀 다른 것을 향한 회초리였다. 환경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들이 생태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일임은 맞지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자연, 생물, 야생 바로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의 필요성이었다. 나는 환경보호를 한다는 명목으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음식물을 최대한 남기지 않고 전기를 아끼며 생활하면서도 우리 학교 옆 숲에 얼마나 많고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 숲에 사는 수많은 생명의 가치들을 외면하고 학교 기숙사가 좁다는 이유로 숲을 밀고 더 지으면 안 될까 하는 식의 위험한 생각을 했다.
환경보호를 외치면서 생물 다양성, 생물종, 생태 보호는 외치지 않는 나의 이중성에 나 스스로 부끄러워졌다. 또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모순적인 종인지 알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학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타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배운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 타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자세. 우리는 이런 가치관을 지향하고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을 칭송한다. 하지만 그 대상을 다른 생물종으로 높일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인간은 지구의 최상의 포식자의 위치에 있고 수많은 생물종을 자신들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용하는 수많은 생물종들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거나 많은 생태계가 무너지게 됐을 때 인간의 존속은 불가능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이기적인 동물은 자신들의 동족의 안위와 발전을 위해 수많은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소수의 여가인 골프를 치기 위해 몇백 년 수령의 나무들과 셀 수 없이 많은 곤충과 동물들이 생태계를 이룬 것을 뒤엎어버리고 10여 명의 죽음이 발생한 테러에 분노하면서 조류독감, 구제역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수십만, 수백만 마리 규모의 가축 살처분을 망설이지 않는다. 이런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한 동네의 사람들이 단지 시끄럽고 거슬린다는 이유만으로 유기동물들에게 먹이 주는 이웃들을 공격하고 헐뜯는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몹시 두려워졌다. 당연한 것이 아닌데도 우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인 우리가 져야 하는 것이다. 과연 그 야생의 분노 혹은 야생의 부재로 인한 후폭풍을 내가, 인류가 감당할 수 있을까? 조금만 자세히, 조금만 밑에서, 조금만 눈높이를 맞추어 본다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야생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야생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녹아들어야 하는 존재이다. 그동안 내가 외면해온 수많은 야생에 진심을 담은 속죄와 반성을 바치면서 야생학교의 회초리질을 통해 배운 것을 안고 나의 회초리를 손에 들어야겠다. 야생학교에 다니는 한 명의 학생이자 선생으로서. 네, 정말 놀랍습니다. 작품을 깊이 읽고 독후감을 써준 우희준 학생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12회 한 책 하나 구미 운동,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김사나의 야생학교의 저자이시자 도시 생태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깨움을 주는 야생 영장류학자 김사나 작가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사나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구미에 두 번째 옵니다. 태어나서. 근데 되게 여러 번 온 느낌이고 그 어느 곳보다 제가 아는 사람도 제일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인간이 만들어준 최고의 발명품이 뭐냐고 하면 사람들이 뭐 로켓 얘기하고 하는데 저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그냥 종이 몇 개 엮어서 딱 붙여놨는데 그것 때문에 완전히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다른 두 사람이 또는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처음에 쓸 때는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만나게 될지 정말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놀랍고요. 어느 책이나 저는 고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마음속엔 이제 야생학교 생각하면 바로 구미,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엔 야생학교의 고향은 구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는 야생학교 다닌다. 아까 우희준 학생께서 정말 감동적인 글을 저한테 여러분께 낭독을 해주셨는데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책을 얘기했지만 책 말고도 정말 기가 막힌 발명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마치 강연이랄까. 근데 이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강연 또는 배우고자 하는 열정은 정말 세계에서 탑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그걸 맨날 얘기했을 정도로 그건 참 대단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런 강연과 배움과 토론과 탐구를 하는 이런 장이 제 생각엔 그냥 만약 그걸 해석을 하자면 그냥 이 상태가 다 마음에 들고 모든 게 만족스럽다면 하는 일은 아닐 겁니다. 뭔가 현상이라는 거는 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의 상태에 대한 변화와 발전을 우리가 그래도 모두 원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갖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변화인지 이제 우리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어떤 현 상태인지를 한번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변화를 막 맨날 요구하는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광고 문구들인데 항상 우리나라의 광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직도 뭐뭐 하십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뭐 아직도 문서 관리 시스템에 의존하십니까? 아직도 명함 관리 손으로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아직도 남자답지 못하게 밥값을 내주며 데이트하십니까? 뭐 이것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옛날 시구의 그냥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막 뭐라 합니다, 사람들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 이게 제가 쓰고 있는 전화기입니다. 예, 과거에 제가 2017년까지 썼던 게 이거고요. 현재 쓰고 있는 게 저거예요. 저는 스마트폰을 안 쓰는데 여러분 방금 전에 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 있을 수 없는 행위로, 그러니까 변화가 너무너무 변화에 대한 욕구가 강력해서 지금 저런 걸 쓰고 있다는 건 그냥 거의 원시인 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될 정도로 변화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심지어 강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또 변화무쌍하지가 않고 변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명절날의 풍경, 무조건 여자들은 막 저렇게 설거지를 하거나 아니면 하여튼 애들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누구는 저쪽 가서 그냥 떠들고 있고, 아니면 아버지는 또 식사기 일을 하고 돌아오고 전혀 주말도 즐기지 못하는 이런 식의 역할에 대해서는 또 전혀 변화하지 않는, 대체 우리 사회는 변화를 정말 좋아하는 사회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이게 참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요. 다른 생물들은요, 자기가 태어나면 바로 그 태어난 곳이 삶의 현장입니다. 다. 어느 동물이나 다. 근데 우리 인간은 뭐가 있죠? 되게 신기하게 탄생을 한 다음에 바로 사회로 가지 않습니다. 바로 삶의 터전으로 가지 않고 언제나 한 단계를 거쳐갑니다. 학교라는 것을. 그게 우리한테는 당연하지만 생각하면 신기한 겁니다. 만약 외계인 생물학자가 도착을 했으면 진짜 신기하네요. 저 인간이라는 종. 왜 애들이 막 안 돌아다니고 왜 이상한 건물로 막 계속 들어가지? 분명히 이게 어린애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그걸 적어서 지네끼리 발표할 겁니다. 인간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죠? 뭔가 우리는 배움이 필요하다는 거. 뭔가 좀 그냥 나가면 안 되고 뭔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갖추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신기한, 그거를 어느 나라나 어느 문명이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발명품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학교냐 이거지. 우리가 다니는 게 과연 어떤 학교인지. 여러분들 학교 지금 다니고 계시거나 나오셨는데 뭐 제가 말 잘 안 해도 한국의 교육, 한국의 학교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뭐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겁니다.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 그림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이 위에 쫙 저렇게 미술 학원이 어쩌니 있습니다만 너무 애들한테 많은 부담이 지어졌다는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저기서 책 한두 권을 덜어줄 생각은 있지만 저거를 다 덜어줄 생각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너무 심하니까 수학이랑 조기 영어는 빼는데 밑에 논술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가장 큰 문제는 학교가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는 곳으로서 더 이상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거기서 진짜로 사람이 되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사실은 무게만 다르지 논술을 잘하던 수학을 잘하던 어쨌든 입시를 잘 보던 그것만, 그래서 그거를 완벽하게 받아들인 우리가, 이게 생각해보면 정말 가장 큰 비극이자 충격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너무 일상화가 돼 있고 이제는 학교를 말하면은 그냥 이지매만 좀 안 당하면 괜찮은 거, 뭐 독감만 잘 안 퍼지면 괜찮고, 이상한 선생님만 안 걸리면 괜찮고, 하지만 애들은 그냥 잘해서 입시 잘 보내주면 된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더 커서 이제는 정말 제가 원하는 저만의 학교를 찾아갔죠. 바로 그게 어딘지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열대우림에 갔습니다. 그것도 사실 저는 저 30대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30대에 간다는 뜻은 뭐죠? 거의 취직 포기한 거죠. 취직 포기, 결혼 포기. 거의 그 마인드로 간 거고, 그것도 가겠다고 했더니 엄마가 그래 가야지 뭐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열대우림에 갔는데 엄청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글의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그리고 저는 저기서 마침 인디아나 존스처럼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약간 설정샷입니다. 사실 저거는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바로 이 동물을 연구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자바 긴팔 원숭이라는 동물인데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냥 저 끝에, 저 문이 아니라 저 문의 5배 되는 거리에서도 보기만 하면 바로 도망가니까 1초, 2초도 못 봅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이렇게 눈앞에 오는 시점까지 오게 만들었었습니다. 뭐 긴팔 원숭이에 대해서 자세한 걸 지금 다 얘기할 건 아닙니다. 잠깐만 소개할게요. 우리랑 비슷한 유인원입니다.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그 다음에 긴팔 원숭이, 인간, 이렇게 유인원이 속해 있고 일부 일처제 동물인데 여러분 일부 일처제 자연에서 굉장히 귀합니다.
우린 당연하다고 하시지만 당연한 게 전혀 아닙니다. 일부일처제 귀하고 이 동물도 우리처럼 일부일처제인데 그 다음에 제한된 영역 내에서 까다로운 선택적 식생. 무슨 얘기냐면 영역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만 밥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나가면 바로 싸웁니다. 이웃끼리 맨날 싸워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 동네 어떤 편의점 있는 반경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 쉽지 않겠죠? 하지만 쟤는 저렇게 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연구했던 건 뭐냐면 먹이 활동을 연구했어요. 먹이 활동 쟤네들이 뭘 먹고 어떻게 사나. 하루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쪽이 39.9%가 휴식이에요. 그다음에 이 주황색, 노란색이 36.7%가 먹는 겁니다. 그러면 먹고 자는데 하루 다 보낸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동물들은 저렇게 살아요. 우리는 먹으려고 뭘 하죠? 일을 합니다. 굳이 우회로를 거쳐서 가요. 그냥 바로 그냥 먹으면 되는데 굉장히 우리는 좀 희한한 삶을 살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제가 뭘 연구했는지만 잠깐 왜냐면 이게 다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알려드리는 겁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봤는데 여러분 어때요? 좀 막 다니는 것 같습니까? 나름대로 어딘가는 더 다니고 어딘가는 덜 다니고 있죠. 가령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 같죠, 그렇죠? 근데 이런 데는 또 그냥 쓱쓱 지나다니는 식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는 곳이 체계적으로 원하는 곳만 가요. 아무데나 막 다니면서 그냥 음식 찾는 것도 여기 있나 저기 있나 하면서 그냥 막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요 경로가 제가 쫓아다닌 첫 번째 날이에요. 점점이 뭐냐면 걔가 들렸던 나무입니다. 저기서 과일을 먹고 떠나요. 그럼 제가 그걸 기록을 합니다. 요 파란색 노선이 그 다음 두 번째 날이에요.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날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두 날에는 전혀 다시 방문하는 나무가 없습니다. 근데 세 번째 날 핑크색으로 된 이 날 보면 첫 번째 날에 방문했던 나무도 한 두어 군데 들리고 두 번째 날에 방문한 곳도 한 군데 정도 들립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냥 음식을 찾았다고 해서 다 먹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짐승이니까 동물이니까 그냥 보이면 그냥 다 먹겠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해 남겨놓은 겁니다. 이거는 내일 모레 먹을 거. 그래서 동물이라고 해서 그냥 어이구 음식이네 먹고 어이구 음식이네 먹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지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서 작전을 짜고 아까 영역 안에서만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자원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물이. 그리고 이 장면을 보시죠. 무슨 장면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777 마치 못하게 흘리는 장면입니다. 먹으면서. 여러분 이거를 집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아이고 넌 뭐야 흘리고 먹고 그래. 사실 그렇게 낭비잖아요. 저렇게 흘리면은. 인간의 시스템 안에서는 흘린 즉시 낭비입니다. 바로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숲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먹다 남은 저런 과일들이 떨어지고 나면 다른 동물이 먹습니다. 가령 나무에 올라가지 못하는 코끼리 같은 애들이. 그런 애들은 코끼리가 어떻게 나무에 올라가겠습니까? 그 육중한 다리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쟤네들이 흘린 걸 가지고 그냥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자연 시스템 안에서는 저런 낭비조차도 어떤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긴팔원숭이가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서 제가 실제로 다 기록을 한 거리고 이거는 굉장히 커요. 한 8cm 정도 되는데 저거 제가 한번 맞아봤습니다. 꼭대기에서 떨어뜨린 거. 또 흘린 거죠, 한마디로. 얼마나 아픈지요. 완전히 폭탄 맞은 것 같아요, 거의. 근데 어쨌든 흘리면 저는 그때 원망스러웠지만 또 다른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종합을 좀 해보면 긴팔원숭이의 삶을 종합을 해보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자기 영역 안에서. 그리고 자연이 섭리와 합치되는 생활 방식. 아까 낭비를 흘려도 심지어 누군가의 먹이가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양성을 바탕으로 자기조차도 다양성 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적인 삶이죠. 그럼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린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당연히 말해야 되고 바로 그게 야생학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 사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좀 얘기하고 사실 그게 일상 야생학교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사는 거에 좋은 점을 지금 바로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좋은 점은 많이 있어요. 이런 자리 좋은 점 굉장히 있죠. 하지만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일단 더 얘기를 할 겁니다.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집을 그려봐 하면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나무를 그려봐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집 그리는 애들은 혼내줘야죠, 그렇죠? 왜냐면 왜 가짜로 그립니까 집을? 누가 요즘에 이런 집에서 살고 있어요? 왜 빨간 지붕을 그립니까 저렇게? 뭐 몇 명은 있을지 모르지만 다 이런 데 살고 있잖아요, 다 이 아파트 안에. 그러면 성냥갑처럼 그게 맞지 왜 아이한테 이중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까? 네가 살고 있는 집은 이거지만 집은 이 세모 그려야 돼. 왜요? 지게 집이니까. 아닌데요, 우리 집은 이 이중적인 어떤 이중성을 처음부터 이상하게 기르는 겁니다. 게다가 나무를 아까 했는데
옛날에는요, 나무의 관계, 나무와 나무의 집이 관계가 이랬습니다. 집이 나무보다 작았어요. 그래서 나오면은 저 우리 집에 그늘을 드려주는 저 나무를 보면서 자연하고 교감 자체가 아예 세팅이 달랐다는 겁니다. 겸아지게 되죠. 저런 걸 맨날 마주치게 되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식이 돼 있죠. 아파트 사이사이에 마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꼽혀 있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우리가 사는 건물에 비해서. 그러면 나무를 당연히 왜소한 존재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팅 안에서는. 전 이렇게 비유합니다. 나무가 이거예요. 이런 거. 파슬리 있죠. 저 음식 나오면 저 안 먹는 거 있잖아요. 그냥 약간 초록색 장식하려고 있는 정도. 나중에 진짜 메인 디시는 다 먹는데, 이런 정도의 어떤 굉장히 소외되고 아주 작은 별거 아닌 존재인 것처럼 치부가 되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여러분 도시에 서 있는 많은 가로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로수를 가만 놔두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맨날 재단지를 하고 잘라줍니다. 근데 그러면 잘라준다고 하면 다들 그래 뭐 조금 잘라주는 거 우리가 약간 이발하는 정도, 아니면 손톱 자르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손톱을 자르는데 왜 어깨를 자릅니까? 이렇게? 여러분 손톱 자르는데 어깨 자르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근데 그나마 어깨는 낫지, 아예 허리를 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럴 거면 나무를 왜 해둡니까? 애초에 나무를 아예 둘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도 이상하게 나무는 잘라줘야 잘 자란대요. 여러분 눈이 멀면요 귀가 더 잘 들립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자르는 것도 인간의 주관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면 그 논리에 따르면 숲에서 인간이 손을 대지 않는 천여림에 있는 나무는 가장 별로이겠네요. 인간이 손이 안 닿았으니까. 나무는요 사람이 잘라주면 그쪽 잘라주는 것 때문에 보상 성장을 합니다. 저쪽이 나가리가 됐으니까. 위쪽을 잘라주면 높이를 못하니까 부피 생장을 해요. 그거는 보상하려고 하는 것이 더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더 잘 자란다고 하는 상은 없습니다. 나무들끼리는 자기가 원래가 하는 생장의 본능이 있는 것이지 인간이 보기에 더 잘 자라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로수를 치부하고 마치 뭐 북어와 마누라는 뭐 3일에 한 번씩 패줘야 된다는 굉장히 무식한 발상처럼 이런 식으로 잘라준 문화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민원을 조사해봤습니다. 가로수에 관한 민원을 주로 봤더니 간판 가림 및 일조권 문제가 43%, 병해충 뭐 이런 거 45%. 모든 이 민원의 99.9%가 잘라달라. 가로수들을 가만 놔두는 민원이었고, 오히려 0.02%만 너무 강하게 가지를 쳤다. 저 사람 이뻐 죽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런 민원 넣었었거든요. 우리가 지도에 보면 이런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에 보면 저런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뭐죠? 공원입니다. 공원. 여기 주변에도 참 좋은데, 가끔 저희가 피크닉도 하고 저기 좀 공기도 마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막상 갑니다. 가보면 어떻게 돼 있죠? 저렇게 다 포장이 돼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이 공원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은 도시 개발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공간이에요. 기적적으로. 정말 귀하게 녹지가 그래도 있게끔 해준 그 공간이 그 공원입니다. 근데 거기를 초록색이 아닌 저런 걸로 쫙 깔아버리고 포장을 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업체들이 다 끼워갖고 돈을 다 저걸로 벌어요. 전혀 녹색이 없습니다. 사실 공원으로 불리우면 안 돼요. 게다가 이게 뭐죠? 여기? 운동시설. 저런 거 필요로 하는 분도 있는 걸 아십니다. 그러면 헬스장 가면 되잖아요. 헬스장 주인들 나와서 다 시위해야 됩니다. 저거 왜 설치했냐고. 게다가 우리는 저걸 하는 그 아름답지 못한 몸 동작들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하면서. 공원을 거니는 문화로서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게다가 약간 초록색 있는 경우에도 이 정도면 좀 낫지 생각하시겠지만, 보십시오. 저렇게 둥글둥글하게 잘라놓은 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원래 거기 자연에 있는 종들이 아니라 다 적용회사에서 다 육종을 해서 벌레가 하나도 꼬이지 않게끔 다 기른 그 종들을 다 재배해서 심어 놓습니다. 서식지로서의 기능은 거의 제로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아무 곤충이 먹을 수가 없어요. 곤충이 없으면 생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곤충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생태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게 지금 적용회사가 지금 우리 공원을 저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록 아까처럼 포장은 안 돼 있지만 사실은 생태적으로는 아직 멀어요. 그리고 거기가 왜 뭐냐, 왜 서식지로서 기능을 못하느냐? 미소 서식지가 없기 때문이다. 미소 서식지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생물 개체 또는 개체군이 필요로 하는 작은 단위의 물리적 생존 조건인데, 이거 어려운 말을 했고요. 그냥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복잡해야 됩니다. 복잡해야 돼요. 공원에 뭔가 많고 낙엽이 있으면 낙엽이 깔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뭐 숨어 들어갈 구멍도 있고 좀 굽이 뭐가 있고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미소 서식지가 되고, 거기에 바로 이렇게 동물들이 거기에 조금씩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깔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은 깔끔해도 좋습니다. 깔끔해야죠. 이걸 보고서 그러니까 우리 내 방 엉망을 해도 엄마 뭐라 하지 마, 이렇게 논리를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하지만 공원이나 서식지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렇게 이 개구리를 보십시오. 그냥 연꽃 그 연잎이 하나 살짝 올라간 걸 텐트처럼 저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저게 바로 미소 서식지입니다.
그리고 공원을 걸을 때 마지막으로 이게 있죠.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 이른바 지지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원 문화는 걸으면서 지지직 한 마리, 지지직 두 마리, 지지직 세 마리, 계속적인 살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공원을 참 좋은 밤이다. 이래 갖고는 우리 생태적 감수성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설치됐다고 목이 안 몰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요, 전국에. 오히려 날파리라든가 그런 조류들의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먹이들이 오히려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 도심 근처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좀 희생을 해야지. 그러면 저쪽 멀리 숲에 있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야생동물은 어떨까? 이 그림에 보이는 이 동물, 호랑이, 인도의 장면입니다. 지구상에 호랑이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멸종위기에 처해있긴 하지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호랑이랑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지금 여러분 멧돼지 한 마리만 내려오면 난리 나잖아요. 엽사가 나가서 죽이지 않으면 그건 처리된 게 아니에요. 근데 보십시오. 저기 인도 사람들. 물론 인도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막 불만인 사람 가진 많고 민원도 넣어요. 하지만 여전히 호랑이랑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실제로 갑자기 아버님이 산보를 밤에 나갔다가 안 돌아오시면 아버님이 혹시 호랑이가 실제로 아주 유효한 가설입니다, 거기서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일어났다고 해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청원 넣어갖고 엽사들이 다 나와서 특공부대 동원해서 다 죽이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인도의 두 번째 도시, 가장 큰 도시 중에 두 번째 도시는 뭄바이인데 뭄바이는 시내에 표범이 20-30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더 나아가고 사고도 가끔 일어납니다. 근데 그 옆에 사실 이 국립공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데 그 정도로 야생은 사실은 가까이 있고 어떤 도시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허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 특이한 해입니다. 2018년은 우리나라 환경위기 실증의 해예요. 여러분 지금은 날씨가 괜찮은 지금 다 까먹으셨지만 미세먼지 봄에 얼마나 심했습니까? 제가 그때 왔을 때도 여기 있었는데요. 재활용 대란 일어났잖아요. 중국이 안 받음으로 해서. 그 다음에 머그잡을 커피숍에서 사용 못하게끔 하는 법이 발생했고 이런 것들이 등등등 너무 그 다음에 지난 겨울이 추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환경에 관심 없는 모든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알게 되고 보수, 진보, 언론 할 거 없이 이런 걸 보도를 합니다. 이쯤 되면 뭔가 변화가 생겨야 할 테죠. 움직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뎌요. 예를 들어서 아직도 비가 오면 저렇게 우산을 비닐 속에 넣어야 합니다. 옛날에는요 저런 게 여러분 여기 어머니 아버님 계시지만 언제 옛날에 건물에 들어갈 때 저 비닐에 우산 넣었습니까? 그때도 비닐은 생산됐었어요. 그때는 비가 오면 적당히 축축한 게 당연한 겁니다, 바닥이. 그리고 당연히 이걸 대걸레로 닦는 거예요. 일하는 아줌마들 힘드시지만 그게 직업이고 그들한테 노동 조건을 잘해주면 되는 것이지 왜 비닐을 그걸 갖다가 다 씌워야 됩니까? 왜 비가 오는데도 게다가 생명의 물이 저 위에서 내려오는데 무조건 말도 안 되게 뽀송뽀송해야 됩니다, 이 바닥이. 비가 오는 날에도. 그 집착 때문에 1년에 우산비니 1억 개가 그냥 저렇게 버려집니다. 한 번 보고 딱 버립니다, 그냥. 그런데 아까 이게 좀 움직임이 있다고 했죠. 이제는 법 때문에 그 카페 안에서는 일회용 잔을 쓰지 못합니다. 저는 애초에 저런 걸 안 주는 데는 카페는 가지 않던 사람인데 근데 그 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써있어 보십시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시행에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어떤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제가 대표적인 4개만 뽑아왔습니다. 마실 때 얼음이 다 차가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럼 팥빙수는 어떻게 잘만 드시던데? 남이 마신 잔을 마시는 게 찝찝해요. 아니 그럼 식당은 어떻게 갑니까? 다 거기는 막 숟가락 아예 쪽쪽 빠는 거를 다 설거지하는데 왜 갑자기 카페에서만 그게 찝찝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일회용으로 하지 않는 이상 완전 찝찝해서 할 수가 없겠네요. 고급 식당일수록 오히려 식기를 이런 걸 다 철자나 사기 그릇을 쓰는데 그럼 찝찝해서 어떻게 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나가서 마실지 말지 결정을 결정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자기가 아메리카노를 마실지 라떼를 마실지 결정해서 주문을 하는 건데 뭘 결정을 못해 결정하면 되는 거지. 왜 그런 우유부단함까지 우리가 다 수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손님이 원하는데 왜 안 되냐? 법이라니까요. 이런 식의 아직도 말도 안 되는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데도 그냥 플라스틱 잔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회용 플라스틱 잔 전혀 재활용 안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특히 테이크아웃 잔은요. 정부가 그 재질을 표준화시키지 못해서 사람들이 이게 폴리에틸렌인지 폴리프로필렌인지 이걸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씻어서 버려도 무조건 소각이에요, 소각.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바다가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어 있는 현장을 다이버가 가서 찍은 겁니다. 이렇게 바다가 현재 진짜 이런데도 아니 아직 결정을 못해서 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런 상황에서도
저게 가오리가 많은 바다인데 가오리는 이상합니다. 옛날보다 뭐가 많아졌는데 먹으면 맛은 없고 집어넣어 봤는데 배는 아프고 이상하네. 이러다가 이제 죽어가겠죠, 저 가오리가. 자, 그래서 저는 이 야생학교를 다니다라는 책을 쓰면서 책을 왜 쓰게 됐습니까? 이 사태를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거를 칼럼으로 쓰고 하면서 했지만 다행인 건 뭐냐면 저만 야생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그래서 희망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요 처음 태어났을 때 이 단계를 거칩니다. 이게 뭐냐면 대상 연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저 아이가 인형을 만지고 있어요. 제가 하면서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저 인형을 갑자기 싹 가려주면 어디 갔나 하고 없어진 줄 압니다. 근데 나이가 좀만 들면요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저 뒤에 있다는 걸 알아요. 내 눈앞에 없지만 여전히 거기 있다. 그걸 대상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깨닫는 게 인류의 발달에서 첫 번째 단계예요. 그게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눈앞에 없어도 있다는 걸 아는 거. 저 멀리 있어도, 눈앞에 전혀 없는 경우에도. 그래서 눈앞에 없어도 있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저는 현대인의 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족, 친지도 눈앞에 없어도 생각하고 걱정하고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고 현대인이기 때문에 핸드폰과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결이 돼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게 진짜 현대의 도입니다. 저희 야생학교라고 하는 아까 저 학생분이 정말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가 학생이자 선생입니다. 야생학교의 좋은 점은 어느 공간에 틀어박힐 아무런 이유가 없고 구애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공간이면 모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단지 그냥 환경도 좀 생각해야지 이게 아니고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문명을 다시 탄생하게끔 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다 잘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고 그냥 이대로는 안 되고 나도 사는데 남도 잘 살게 하고 싶어서 온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것을 하자는 의미가 야생학교, 아까 우리가 다녀야 할 학교가 하나 있다면 바로 이런 취지 학교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해드렸습니다만 제가 공부했었던 눈앞에 있지 않지만 저쪽에 있지만 저는 너무나도 제 가슴 속에 있는 김팔원숭이의 울음소리로 여러분에게 대신 인사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 네. 정말 명강의, 네, 그렇죠? 야생학교 또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반성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실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크를 시민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사나의 야생학교를 읽으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아니면 작가님께 개인적으로 또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에서 퓨마 한 마리가 네, 탈출을 그렇죠. 해서 이제 사살이 되는 그런 참사가 한번 벌어졌었는데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작가님께서 이제 동물원과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바로 그 사건이 이상하게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정상회담까지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시간 검색어 1위 돼갖고 사람들한테 와, 우리 사회가 이런 거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처음 이제 알게 해줬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았을까요? 이제 뭔가 사회가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 것이 부당하다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 같으면 뭐 그렇게 위험한 동물 나왔는데 죽이면 뭐 죽여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책임이 누구냐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동물이 그렇게 위험하다면 마치 그걸 비유를 해볼까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화학 약품이거나 아니면 좀 무기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 일단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문제잖아요, 그렇죠? 왜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위험하다면. 그걸 나오자마자 죽일 정도로 위험하다면 그러면 일단은 그걸 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를 하는 그 사람, 그 단체 거기가 엄청난 그 과실이 있는 거죠. 일단 그래서 왜 보유하고 있는지를부터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 거를.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더 이상 동물원에서 그런 걸 키우지 말자는 움직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나와서 사살할 정도로 위험하다면 그 사람들이 그냥 어긴 게 살짝 그냥 잘못한 게 아니라 거의 살인미수에 해당되는 거를 저는 지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면 동물을 키울 자격이 없다 할 정도로 면허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거나 한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완벽하게 퇴출을 시키거나 그런 방식으로 그 규정을 완전하게 높여놔서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게 사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건데 그 퓨마라는 것이 나와서 사실은 걔네도 얼마나 혼비백산인지 압니까? 그런 동물이 나오면은 본인은 일단 탈출은 좋아하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 동물들은. 내가 아는 땅이 아니에요. 퓨마는요, 중미에서 아메리카, 미국의 남부 지방에 삽니다. 산악지대.
그런 애가 갑자기 한국의 숲에 들어가면 뭘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아마 처음에 고라니 보면 저거 먹는 거 맞나? 막 이런 생각까지 할 겁니다. 아마. 그런 애를 나타나기만 해서 사살한다는 거 일단 사회 때문에 그 국민들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런 거는 바로바로 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에도 졸음운전으로 얼마나 많이 죽는지 아십니까? 산업재해로 얼마나 많이 죽는지 아세요?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그렇게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도요. 야생동물의 하나가 나와서 누구한테 손가락 하나만 물면 그게 항상 헤드라인이 됩니다. 사실은요 얼마 전에 그 런던 같은 경우는 여우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래서 야생 여우가 어느 정도 많냐면 나와서 그 누가 쓰레기통 뒤진 소리 나가서 보면 다 여우예요 거의.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낮에 집에 들어와서 어떤 그 자고 있는 그 아기의 손가락을 하나 물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야 이거 안 되겠다 다 나와서 여우 다 몰살시키자 이런 정책이 나온 적이 없어요. 물론 사람이 죽진 않았습니다만 이 호들갑 야생동물이 나오면 다른 모든 건 아까 뭐 위험한 트럭이 막 졸음운전하고 뭐 공사장이 붕괴되고 뭐 이런 뭐 막 갑자기 화재가 일어나고 이런 거는 그냥 뭐 어차피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괜찮고 동물이 나왔다 이거는 쏴 죽이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 호들갑 그거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그 동물이 정말로 위험한 걸 순간이 오는 경우에도 근접 사살이면 모를까 저기 웅크리고 있는 애 죽을 수 있는 정당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나서는 마음을 놓고 국가가 위험한 요인을 잘 제압해줬네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네. 차라리 그거보다는 위험 요인이 좀 있어도 쟤를 일단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걸 지지해줘야죠. 요즘엔요 이상하게 학교들 데리고 무슨 소풍을 나가도 안 보내려는 엄마가 많아요. 위험하다고 시험 전 보험을 다 들어야 됩니다. 유치원 같은 데 어디 나가려면 그런 정도 호들갑이 엄청나요. 마치 바깥 세상 나가면 당장 무슨 번개 맞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갖고 있는 이상 모든 것이 결국에는 야생을 죽이는 어떤 행위로 가게 돼 있고 또는 야생성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위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호들갑을 떨지 않는 국민으로서 그 여론을 키워야 되고 그런 퓨마는 더 이상 도입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고 우리는 그걸 수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을 추가로 받겠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도 라디오를 많이 듣는 편인데 라디오 광고에서도 막 돼지가 꿀꿀거리면서 나는 자랑스러운 돼지로 태어나 이 맛있는 고기에 몸을 바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막 이러는 광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광고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참 저 여학생의 부모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전 저 친구 너무 좋네요. 사실 애들 여기 있는 사람 다 좋아하고요. 너무너무 저는 사실 그런 광고 있는지 몰랐는데 몰라서 참 행복했는데 지금 알고 있으니까 참 불행하네요. 제가. 근데 어쨌든 간에 너무너무 좋은 지적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진짜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고 그걸 바꿀 수 있는 거는 오직 여론밖에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상한 사람은 이상한 그 좀 자기 걸만 주장하고 이기적이고 막 이런 사람은 민원을 그렇게 올리고 막 악성 댓글을 너무너무 잘 답니다. 근데 좋은 사람, 점잖은 사람일수록 그걸 안 해요. 목소리를 안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관리자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이상한 사람의 목소리가 다 안 줄 알아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무조건 댓글 남겨야 되고 그다음에 전화 걸어서 항의해야 되고 어떻게 이딴 광고를 할 수가 있냐고. 제가 근데 하다 보면 그 부작용이 있습니다. 성격이 피곤해져요. 저처럼. 그래서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정도만 가족과 친지랑 나누어서 근데 필요할 때는 정말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그 부당하게 느끼는 그 마인드를 절대 잃지 마십시오. 그 마인드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뭔가 그 여기에 올라오는 그 안 좋은 느낌 기분은 안 좋지만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평형을 유지해주는 너무너무 소중한 횃불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래서 설사 나중에 어떤 그 행동을 통해서 행동을 하시던 간에 그 마인드를 일단 가지시고 하다 보면 요즘에 있잖아요. 그래도 눈치를 봅니다. 기업들, 광고회사, 방송사 다 눈치 봅니다. 아까 그 퓨마 같은 게 좋은 예예요.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 있구나 이런 주제 그렇게 막 하면 안 되겠네. 바로 그런 시청자, 청취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바뀝니다. 근데 올라오곤 있는데 분명히 사회는 변화가고 있어. 올라오고 있어. 분위기는 바뀌고 있지만 중요한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아무리 그런 사람이 많아도 숲은 잘라버리고 아직도 갯벌은 메어 매립하고 아직도 그런 광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이런 사람을 만들면 그 티핑 포인트가 나중에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건 광고가 안 나올 수 있게 될 거고 저도 기회가 되면 그걸 찾아보고 그걸 항의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갖고 오늘 민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또 저쪽도 지금- 누가 아까 네. 있었던 것 같은데. 1학년 홍서구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목이 야생학교인데 왜 축제나 이런 게 나와요? 축제요. 축제 말한 건가요? 축제? 네, 축제. 아 그래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예? 뭐요? 치맥 축제예요. 그렇죠. 예, 축제. 자, 확실히 책을 읽으셨네 보니까. 네, 축제 얘기 왜 나오냐? 축제 굉장히 할 말 많은 것만 어떻게 짠 거 아닌데 딱 필요한 말만 질문만 해주네요. 제가. 자, 우리나라의 축제가 지방의 전국 곳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축제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86개의 축제가 동물을 이용을 합니다. 동물을 간판으로 내걸건 동물 이름을 가지고 내걸건 그걸 주제로 한 완전히 컨셉으로 한 축제들이에요. 근데 그 축제들의 90% 이상이 그 동물한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축제입니다. 설사 먹더라도 먹기만 하는, 그리고 다 거의 대부분 맨손 잡기랍니다. 맨손 잡기는 뭐냐면 좁은 데다가 가둬놓고 사람들이 막 와 들어가서 막 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동물 축제에서 하는 일이에요. 치맥 축제는 그 닭을 그 자리에서 잡지는 않지만 그때 소비되는 닭만 수천 마리입니다. 그 정도로 축제라고 하는 그 동물의 이름을 걸고 있는데, 사실은 제일 대표적인 게 화천 산천어 축제인데 화천에 산천어가 애초에 살지도 않습니다. 영동 지방에만 있는 것을 외래종을 옮겨놨어요. 그러고 나서 그쪽에 있지도 않은 거를 전국의 양식장에서 공수를 받아서 수천 마리가 거기서 죽습니다. 바로 낚시질을 당해서 다. 한평 나비 축제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것도 거기 있는 나비가 많아서 거기에 축제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걔네를 인공 증식해서 거기다 그냥 밑 빠진 독에다 부어줍니다, 그날. 근데 게다가 너무 5월 초라서 추워서 다 죽습니다, 나비들이. 그리고 살아있는 나비의 경우에도 실내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번식을 하거나 하시는 전혀 못해요. 울산 고래 축제는 고래를 축제라고 하고 있지만 고래 축제장 나가자마자 고래 식당이 수십 개가 질비하고, 심지어는 고래 생태 관광을 한 다음에 자 여러분 고래를 잘 보셨으니까 이제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세계에서 이런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거 인류학적 연구 대상까지 됐어요. 하도 신기해서. 이게 우리나라 축제의 모습이에요. 당연히 나와야죠, 야생학교 이 주제가. 왜냐하면 야생동물을 굉장히 잘못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에. 근데도 사람들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돈이 되니까. 근데 돈 되지도 않아요. 실제로 거기서 흑자나는 건 소수입니다. 근데 돈이 된다 한들, 그럼 돈 되면 잘못돼도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즐기는 방식,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축제라는 걸 잘 꺼내주셨는데, 우리가 삶도 삶인데 그냥 즐기기 위한 거잖아요. 그 사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그냥 맨손으로 잡고 괴롭히고 하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즐기는 것이 우리도 좋고 남도 즐기는 그런 식의 굉장히 세련되고 고양된 문화로 즐겨야죠. 더 이상 남을 괴롭히는 문화가 아니라 옛날에 노예 시대처럼 누굴 부리면서 즐기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즐기는 문화로 갔을 때 우리가 진짜 1등 시민이 될 것이고, 여러분도 구미가 바로 이런 지역사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즐기고 싶고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런 아이들과 여러분이 합심해서 이끌어 나가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작가님께 우리 함께한 소감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마무리해 주시죠. 저는 아마 야생학교를 가지고서 이 정도 자리에 서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고 싶은 얘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좋고, 여러분이 저한테 어떤 마침표를 찍어줄 만큼 저한테 감동적인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가. 저는 계속 작품 활동을 할 사람으로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저도 이게 있어야 야생학교로 내가 이제 충분히 할 만큼 했고 이제 그 다음 걸 해야지 라고 했던 그런 고민하던 찰나에 구미 여러분께서 그걸 아주 기분 좋게 딱 찍어주셨고, 마침표를. 저는 이제 내년 초에는 또 다른 책으로 여러분을 선보일 생각입니다. 책과 다른 모습, 사업으로서. 그래서 이 활동은 지속될 것이지만 그 정도로 어떤 의미 완결을 줄 수 있게끔 도와준 여러분께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이 하루와 구미를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곧바로 내빈분들과 수상자분들, 우리 작가님과 함께 기념 촬영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